최근 우리 부총리께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0에서 2.1% 수준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맞죠? 예, 정부가 2.4%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제가 보건대는 최근에 IMF하고 OECD가 그런 정도 전망을 했는데 건축 그런 정도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이제 그 전 세계가 경제가 예전과 같은 이렇게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게 가능한 시대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주시죠. 한번 보시면은 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지금 6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경제 성장률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령 인구의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가 이 성장률 횡보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령화가 경제 현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경제 현상을 볼 때 고령화 그리고 고령 인구와 관련해서는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물가가 지속되면서요 디플레이션 경고가 아니냐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좀 저물가의 특이할 점은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2017년, 2018년에 한 연간 2.8% 정도로 회복이 됐는데도 저물가가 지속됐고요. 도소매업 고용도 부진한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셔 보면은 이 온라인 상품 판매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상품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이 저물가 현상에 대해서 온라인 상품 판매도 큰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청이 2015년도 소비자 물가 기준연도 개편할 때 이 온라인 가격 반영하는 조사 품목을 7.7%에서 15.5%로 확대하자 상품 근원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저는 이렇게 인터넷 기술 발달에 따른 온라인 거래에 무역 세계화가 맞물려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싼 상품을 앉은 자리에서 재택에서 소비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도 저물가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만 부총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 경제에 주는 여러 가지 충격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에 저금리가 더해지면서 전 세계가 같은 문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에 저물가에 저금리가 지속되는 새로운 경제 환경, 이거를 뉴노멀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이 시대가 새로운 어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경제의 표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 등 주요국에서도 이 뉴노멀의 원인을 단순히 경기 사이클이 아닌 세계화와 기술 발달과 인구 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저물가 주요국에서 이 저물가 요인으로 공통으로 꼽는 게 IT 발전에 따른 기업의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으로 상품 가격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동화 진전, 해외 저임금 노동 공급 증가로 저임금 구조 고착화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부진과 고용 없는 성장,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생산 소비 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뉴노멀에 대해서는 과거 성장하는 경제에 사용하던 해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관점으로 우리가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지금의 이런 저물가, 저성장, 저금리라고 하는 뉴노멀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3조가 뉴노멀로 정착되어 있다는 것은 뭐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저희도 그런 상황에 같이 연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그러한 전제하에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경제정책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뉴노멀의 한국 경제에서 과거의 시각으로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바라보면서 정부를 비판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좀 더 창의적으로 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면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자꾸 부정적인 면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에
폭탄이고 경제 위기라는 얘기만 해가지고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등이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근본적으로 뉴노멀 경제 해법을 논의할 때인데요. 제1의 해법은 저는 혁신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부활, 창업 활성화, 일본도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R&D 투자 확대와 혁신 역량 강화를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혁신 성장을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보니까요, 신규 투자가 3조 5천억에 육박하고 민간 중심으로 한 벤처 투자가 4조 5천억 원 이상 조성됐습니다. 신설 법인이 10만 개가 넘는 역대 최대 벤처 창업 투자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성장 예산을 좀 대폭 늘렸죠. 그래서 2019년에 10조 6천억에서 내년 예산에는 50% 이상 증가한 총 15조 9천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AI, 데이터, 네트워크,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4차 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 정책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우리 국회가 밀어줘야지만이 우리 국민, 대한민국 경제 미래를 저는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회에서 통과 안 되는 법이 있죠. 바로 많죠. 바로 데이터 3법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우리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지만이 국민에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혁신성장의 기반은 저는 공정경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강조하셨습니다만 신생 벤처들이 시장을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시장의 문턱을 낮춰주고 혁신 아이디어들이 기업이 될 수 있게끔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의 상생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이 꼭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좀 뒷받침하기 위한 법들이 국회에 많이 계류돼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경제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들도 역시 국회에 많이 계류가 돼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법들이 여야 간의 협의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조속히 좀 입법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